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짧은 시황이랑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시황을 뭐 짧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밤사이에 미국 시장이 좀 이제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저희는 얼마 전인가요? 그 뭐 애플이랑 그 테슬라의 어떤 주식 분할과 관련해서 소설을 하나 쓴 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할 이후에는 과거의 어떤 뭐 통계를 좀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이라든지 어떤 하락 이런 확률이 한 뭐 80% 정도였다가 넘는 그런 수치였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의 어떤 대표 성장주들의 조정이 있다면 한국 시장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어떤 시황도 사실 다 의미는 없죠. 이것들은 어떤 단기적인 한 구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는 있지만 시장을 길게 보는 사람에게는 사실 그런 시황은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제 최근에 어제 그 시장이 좀 하락할 때 어, 하락함으로써 또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그것도 어, 좀 길게 시장을 이제 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급보다는 어떤 실적을 보고 시황보다는 어떤 내가 보유한 어떤 종목들을 꼼꼼히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사실 크게 의미를 찾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연준의 어떤 이야기라 시장의 어떤 큰 어떤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확인해 봐야겠죠. 일단 연준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라고 봅니다. 근데 시장에서 약간의 하락이 보이고 뭐 하면서 좀 이렇게 여러 말들이 나왔지만 일단 연준에서 말한 어떤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면 일단 2023년이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자산 매입 확대 등도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산 시장의 안전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정책 대응할 어떤 부분도 충분한 어떤 여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상당히 어떤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뭐, 그래서 어제 어떤 하락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가장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중장기 어떤 상승 추세는 생각보다 견조하다. 향후 한 1, 2년 이상은 어, 어떤 단기적인 어떤 구간에서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시장에서 어제 어떤 조정은 뭐 어떤 큰 어떤 경기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분명 코로나 이후에 좋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어떤 증시의 어떤 과열 혹은 이 밸류에이션 이런 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당연히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좋아지겠지만 앞으로도 좋아지겠지만 현실과 어떤 기대감과의 어떤 괴리를 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 지금까지는 이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이 좀 컸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시장에서 이 현실과 이 기대, 이 괴리를 시장이 인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이 인지하기 전까지는 이 기대감에 의해서 시장이 아주 강하게 막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요. 요것들을 이 괴리감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약간 상승
탄력은 둔화되거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오겠죠. 근데 다만 이러한 것들이 빨리 와야지만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더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기대감만 있고 현실을 계속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탕 터져버리면 그것은 더 위험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현실과 기대감 이런 것들의 어떤 괴리 이것들을 시장에서 이제는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시장이 조금 더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어떤 연준과 관련한 어떤 내용들이 뭐 그리고 시장의 하락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만 해석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도 분명히 보면 코로나 이전 상황의 어떤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역사적 어떤 신고가를 넘지 못했지만 한국 시장도 상당히 어떤 현실과 기대, 그러니까 현실감과 어떤 기대감의 괴리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코로나 이전 상황만큼 경기가 좋아지진 않았죠. 현실은 그렇죠. 근데 어떠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는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폭락은 아주 과거처럼 무서운 어떤 폭락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조심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정을 주면서 우상향하는 것이 좀 안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뉴스 시장에서 어떤 뉴스는 뭐 OECD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OECD도 어떤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부분이 있죠. 이거 좀 적어보면, 그러니까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원래는 마이너스 6, 0.6에서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제가 0을 자꾸 넣네요.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4.5로 상향했습니다. 저 갑자기 숫자가 헷갈려서 2020년은 그리고 2021년에는 5.2에서 5.0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마이너스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겠죠. 마이너스 6 정도 현재 2020년도에 이런 것을 이제 예상했는데 올해 좀 좋아질 것 같다. 마이너스 4.5 정도까지는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한 5.2까지도 성장하겠다. 이런 것. 근데 다만 이것을 5.2 정도로 5.0 정도로 하향 조정한 부분. 뭐 이런 건데요. 이것의 어떤 약간의 변동치들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20년 성장률을 중국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6에서 1.8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21년도 중국 같은 경우 21년도는 6.8에서 8.0까지 상향시켰거든요. 시장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2020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내년은 좋아질 거란 겁니다. 근데 다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을 좀 염려가 될 수는 있지만 시장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조정은 있더라도 폭락은 이렇게 나오지는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보면 경기의 지표들이 뭐 다 좋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국도 이렇게 됐죠. 한국은 이렇게 해볼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년과 2021년이 있다면 지금 벌써 10월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년에 어떤 이런 컨센서스들이 중요할 텐데 2020년을 한국 같은 경우에도 OECD가 이제 수정 전망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0.8에서 마이너스 1.0으로 하향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아까 글로벌 어떤 내용들을 보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하향 그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한국 그나마 좀 덜 된 거긴 하죠. 근데 다행인 것은 한국 역시도 2021년도에는 3.1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 중국 다 좋습니다. 세계 글로벌 시장이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거라는 어떤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어떤 큰 흐름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OECD의 어떤 경제 성장률 이것이 뭐 수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큰 흐름에서는 2020년보다 2021년까지는 2021년도는 내년은 아무튼 더 좋아진다는 것, 그리고 연준도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것,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도 용인하겠다라는 것이고, 뭐 안 좋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좋게 일단 보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좀 뭐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오늘 제가 카페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카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카페 사실 이런 내용을 좀 적었는데요.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 보면은 시장은 이제 계속 좋아질 거라는 것들은 알겠지만 현실보다 시장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어떤 좀 부분이 있고, 그것 안에서도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긴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제 조금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요 이야기 할 것 중에 요 이야기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 뭐 이게 아니죠.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사실 누구나 꿈꾸는 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사실 이것을 오전에 오랜만에 그 회원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래된 회원분인데요. 이분도 뭐 이렇게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제 그분도 주식하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어떤 환상을 이제는 좀 깨버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제 여쭤보니까 두 개의 계좌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중장기로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권하거나 뭐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서 이제 소개해드린 뭐 이렇게 좀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연간 그 이상의 어떤 실적을 보고 하는 차트가 있고, 그러니까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하는 차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확실히 좀 느꼈던 게, 이 중장기 실적이 좋은 애들은 어떤 시장의 어떤 흔들림에 의해서 빠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도 다 회복되고 수익이 나더라. 이 계좌를 보니까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단기 매매하는 것들,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어떻게 하시냐를 여쭤봤더니 몇 명의 어떤 유튜버에게서 좀 배운 것들, 이런 것들로 쓰는데 계속 손실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게, 단기 투자가 손실이 나는 거는 이제 그분이 못한 거예요. 저도 이제 회원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 유튜브에서 보면 한두 분 정도는 정말 선수급으로 매매를 단기적으로 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거의 엄청날 정도 내공이 있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어떤 룰이 있어요. 그분들의 룰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따라하기는 좀 쉽지 않죠. 이게 다 이렇게 매매 환경이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중장기의 계좌는 잊어버리고 지냈대요, 보통. 그랬더니 계좌가 꽤 많이 커져 있는데 몇 년 지난 계좌니까, 오래된 계좌니까요. 근데 얘는 계속 땄다 잃었다 땄다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라는 환상을 이제 버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중장기적인 실적 좋은 성장주들을 좀 적당하게 싸면 매수하고 좀 비싸면 적당하게 매도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렇게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먼저 고백할 거는 저희가 단기 매매를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단기 매매를 정말 잘했다면 단기 매매로 했겠죠. 근데 단기 매매를 못하고 중장기 매매가 저한테 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나 뭐 트레이딩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향을 일단은 본인의 성향을 알고 그거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저희의 성향은 단기 매매보다는 실적 위주로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도 이제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볼 때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는 저희는 힘듭니다. 저희는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근데 간혹 뭐 짧게 뭐 기계적으로 매도하거나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적정 주가를 훨씬 벗어나서 아주 과열권에 들어간 애들은 아주 짧게 트레일링 스탑으로 따라가면서 이제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닌 이상은 저희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회원분이랑 통화하고 다른 분과 통화했을 때 이제 반대되는 회원분이 전화를 했는데, 본인은 여전히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좀 이게 공부를 하고 있고 좀 더 연구해 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많이 연구하셔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매매 어떤 타이밍, 그러니까 저점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이 타이밍은 저희한테 일단 맞지 않고, 저희가 고려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탁 사고 어디서 딱 팔고 이런 거는 할 수 없고, 저희의 관점은 비중을 확대하느냐 그리고 축소하느냐의 고민을 말씀드려요.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저점이니까 딱 사고 정확히 고점이니까 팔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이 종목,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만약에 A라는 종목을 좋은 회사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는 것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에요. 매수하고 싶은 종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투자하느냐, 매매를 하느냐. 그러니까 투자하느냐는 이게 좋은 회사이지만 실제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때는 밸류에이션을 참고하죠. 이게 비싼지 싼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해서 좋은 회사들 중에서 밸류에이션상 싸다면 적절하게 분할 매수하는 것, 그리고 좋은 회사이지만 비싸면 뭐 매도한다거나, 혹은 좋은 회사가 나쁜 회사로 변하면 뭐 매도한다거나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점 매수, 저점 매도의 어떤 방식은 선택하기 어렵고, 이 좋은 회사를 실제로 계속 비중을 확대할 건지 비중을 축소할 건지를 고민하거나, 혹은 이 종목을 홀딩할 것인지 그냥 매도할 것인지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늘리는 이런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비중을 늘리는 것은 계속 좋은 실적을 계속 발표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비중을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좋은 회사인데 너무 갑자기 많이 올라가면 비중을 축소하는 것.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홀딩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좋은 회사를 계속적으로 홀딩할 것이냐, 이제는 그만 이별할 것이냐, 이것은 좋은 회사이지만 적정한 어떤 그 목표가에 왔을 때 매도한다거나 이 좋은 회사가 안 좋은 회사로 변했을 때 매도하는 것. 근데 다만 그냥 약간의 어떤 흔들림은 상관하지 않고요. 주가가 흔들리지만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면 그냥 계속 홀딩하는 게 일단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로 아까 그 회원분이랑도 이야기할 때 그 예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두 회사, 첨보라는 회사와 SK 하이닉스라는 회사를 좀 예를 들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주가라는 것은. 근데 다만 첨보라는 회사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주가가 계속 옆으로 뭐 횡보하는 정도, 거의 힘을 거의 못 받는 정도예요. 근데 주가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 회사의 실적은 분기 실적이 아니라 이게 연간 실적으로 좀 크게 보면 첨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영업이익률이 한 뭐 100% 가까이 오릅니다. 실적이 계속 내년, 내후년 계속 이렇게 엄청난 어떤 증설로 인해서 실적이 거의 담보되어 있다시피 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실적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는. 근데 SK하이닉스는 주가는 안 올라가고 있는데 연간으로 보면 올해보다 내년은 훨씬 좋을 거거든요. 실적은 올라가요. 근데 다만 분기로 봤을 때는 실적이 3분기를 피크로 4분기는 좀 둔화되거나 내년 1분기에는 약간 어떤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내년 끝까지 본다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첨보 같은 회사는 만약에 이제 분명히 좋은 회사고 매수하고 싶은 회사이지만 첨보라는 회사는 앞으로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무서울 때 막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비중을 확대시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니까. 그리고 실적이 우상향하지만 주가가 하향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그 우리가 원하는 그 조정인 것이고, 사실 저희도 얼마 전에 한번 쭉 빠졌을 때 마지막으로 좀 매수를 했긴 했죠. SK 하이닉스는 빠지면 더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회사예요. 충분히 더 빠질 또 있겠지만 더 빠지면 더 사야 되는, 더 싸지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9만 원 아래 정도라면 매우 사기 적합한 구간이라고 생각했는데 8만 원 뭐 깨고 뭐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안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는 것이죠. 근데 언제가 저점이고 고점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빠졌을 때 7만 원 근처까지 왔을 때 안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긴 했죠. 근데 4분기나 요때 약간의 어떤 뭐 이렇게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가 장기 실적은 좋으나 분기 실적이 흔들릴 때는 매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첨보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회사지만 사기가 좀 무섭다라기보다는 좀 부담됩니다. 좀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좀 더 사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 회사는 2023년까지 뭐 실적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계속 사야 된다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은 뭐냐면 타이밍을 자꾸 고민하다 보면 손이 안 나가요. 이렇게 첨보같이 계속 오르는 회사, SK 하이닉스처럼 계속 우하향하는 회사는 뭔가를 이제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정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교조적인 어떤 생각인데요.
이런 거랑 무관하게 비중을 계속 확대하거나 홀딩한다면, 종목을 홀딩한다면 손이 안 당하는 이런 어떤 것들은 조금씩 계속 분할로 매수하면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첨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뭐 언젠가는 꺾여지고 또 가다가 또 언젠가는 꺾여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실적을 따라간다면. 근데 정확하게 저점에서만 사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못 삽니다. 그런 저점을 정확히 맞출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꾸준히 뭐 10주씩이라도 계속 그냥 꾸준히 사 나가면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이 저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확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 사야지라고 하면 살 수 없고요. 그냥 사는 겁니다. 좋은 회사가 저평가 구간에 들어오면 사는 것이고,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야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비중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어떤 물타기와 개념은 좀 다른 것이죠. 분할 매수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 역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단기 매매를 못하니까 우리의 성향은 단기 매매가 아니구나를 빨리 그냥 받아들일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실적을 기반해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3개월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바쁜 건 없죠.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의 실적을 확인해 나가면 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 뭐 매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매매법은 정확하게 고점과 저점을 맞출 수도 없는 겁니다. 실적이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게 일단 저희랑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코스피는 분명히 저는 지금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부담스러운 구간이지만 이게 시장이 이렇게 확 꺾여져서 내려가는 그런 구간이 아닌 우상향하면서 조정을 받는 뭐 이런 것이죠. 분명히 크게 보면 우상향하는데 이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겠죠. 이런 어떤 큰 추세상의 상승은 시장을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보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그냥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싼지 비싼지만 확인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과거처럼 이렇게 우하향하는 패턴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거는 조심해야죠. 이때는 뭘 해도 좀 안 되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패턴들, 최근에 보면 급격하게 우상향하는 이런 구간에서는 내 종목만 잘 보고 있으면 된다고 봐요. 시장보다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보면 좀 비싼 것 같긴 해요. 시장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시장이 보면 버핏 지수로 보면 한 106까지 올랐거든요. 106%. 근데 최대 5년 안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109인가 그랬거든요. 110을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시장 입장에서는 많이 올라온 것이죠. 여기서 계속 더 우상향 하려면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사이에 GDP가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과정들이 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이에는 조정이 나와도 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이 코스피의 이 휘어지는 각도가 상당히 강해요. 이걸 한번 좀 편하게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까요? 좀 불필요한 어떤 이평선을 지우고 주간 차트 상에 60주 이동 평균선을 하나 깔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와 주간 차트 상의 어떤 그 고점 그 괴리를 한번 이렇게 좀 구간을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60주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이 크기가 요만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럼 과거에 시장이
좋았을 때 시장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많이 움직였을까? 이렇게 한번 실제로 재보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거 한번 지워보고 다 주가의 관점에서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과거에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도 거의 요 정도, 거의 요게 거의 최대치였습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한 요 정도 오면 조정을 받고 또 옆으로 많이 올랐을 때를 이렇게 찍어보면 지금의 이격만큼 벌어지진 않았어요. 과거에도. 그러면 더 옛날로 한번 가볼까요? 더 옛날로 가서 여기는 좀 이격이 좀 나왔네요. 이게 거의 이게 언제냐면 시장이 거품이 제대로 불었을 때거든요. 지금 거의 비슷하죠. 이 정도만 해도. 지금의 어떤 이격과 과거의 서브프라임 이후에 시장이 회복되는 그 이격 정도가 거의 비슷해요. 지금이. 또 옛날로 보면 여기서는 한번 넘어선 적이 있네요. 보니까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만큼이니까 요 정도의 어떤 좀 과한 어떤 상승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한참을 횡보하고 그 다음에 요 이격이 좁아지는 과정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또 보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한번 줄어드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 이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은 계속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비싸지면 싸지고요. 싸지면 다시 비싸지고 이 과정을 계속하면서 어떤 그러니까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그 평균 단가, 즉 심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와 주가는 계속 한쪽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만 그것은 축소됐다가 확장됐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은 과거 어느 때와 좀 이렇게 비교해 봐도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정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아무 종목이나 모멘텀 투자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좋은 어떤 구간에 위치했다고 봅니다. 근데 단기적인 어떤 현 시점으로 이렇게 찝어서 보면 그렇게 막 들떠서 추가 매수하고 뭐 이런 구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된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힘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편함을 아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큰 어떤 손실이 나보면 약간의 수익도 행복한 거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할까요? 뭐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어제 이제 그 이제 그 서울에 이제 그 부모님 집에 이제 잠깐 가서 하루 자고 왔는데요. 저녁에 잠깐 갔다가 이제 저녁에 잠깐 이제 하루 이제 자고 왔는데 저는 와이프랑 뭐 잘 모르겠지만 와이프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갑자기 옆에서 이제 잘 자는 사람이 하루 안 보이니까 좀 허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좀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행복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사실 최근에 수익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시장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수익,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런 행복은 이 계속 행복하고 있을 땐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코로나 때 고생 많이 했던 사람들, 손실 많이 봤던 사람들은 지금의 행복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되면 이 손실을 기억을 못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행복과 어떤 불행은 종이 한 장처럼 이 행복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 행복감이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이렇게 꺾여버리면
그때부터 또 불행하듯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수익이 났을 때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비교해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손실 났을 때 혹은 시장이 힘들어서 주식하기 너무 힘들었을 때 계획을 해놨던 그러한 어떤 원칙들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회원분들도 그런 말씀 제일 많이 하세요. 실적 좋은 애들은 확실히 시장이 흔들려도 시장이 조금 회복만 되면 다시 다 올라오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시고 지금 실적 좋은 회사들을 계속 관찰하고 좋은 어떤 저평가 자리에 오면 매수하는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근데 근데 지금 이제 손실이라는 감각이 좀 둔감해지고 어떤 수익이라는 행복감으로 이렇게 있다 보면 또 테마주가 또 보입니다. 최근에는 수소 관련한 쪽을 또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이쪽은 조금 아직은 조금 두렵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어떤 수익 행복을 깨고 싶진 않거든요. 이러한 테마주들의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거 사실 이게 겁쟁이라서 그런 겁니다. 겁쟁이고 이제는 잃어버릴 게 너무 두렵고 지금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졌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안전한 게 저희는 최고입니다. 설령 그 수익이 좀 덜 하다 하더라도 리스크는 해지하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오랫동안 시장에서 버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좀 주저리 좀 했는데요.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고 언제든 시장이 빠져도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괴리가 벌어진 것은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다만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내년까지는 안 좋아질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올라올 때는 내가 가진 종목이 좀 많이 수익이 났거나 뭐 좀 과하다 싶으면 이익 실현을 좀 하고요. 다시 좀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내가 그 종목들이 좀 다시 싸지면 조금 더 비중을 늘려보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황이 딱히 별다른 게 없습니다. 요즘에. 그죠? 코로나에 대한 것도 뭐가 획기적으로 확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 얼마 전 빌 게이츠가 코로나는 뭐 2020년 정도 돼야 뭐 종식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 맞다면 충분히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빌 게이츠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의 어떤 정보력에서 나온 어떤 이런 이야기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까지도 이런 어떠한 경제를 뭐라고 할까요? 부양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러면 현실과 또 괴리가 생기겠지만 주식시장은 그 부양 정책이라든지 어떤 이런 유동성에 더 반응할 거라고 보고요. 시장이 어떤 단기적인 어떤 조정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시장보다는 내 종목에 좀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소개해드렸던 책, 지금 당장 회계 공부 시작하라 그 책 보고 계시죠? 좀 꾸준히 좀 보시고요. 이번 주 뭐 주말이든 뭐 해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